김경래 최강 시사.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별세를 했습니다. 이게 이재용 부회장,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을 맡은 지는 사실 몇 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삼성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특히 뭐 지배구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남은 일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도 있고 지금 뭐 재판받고 있는 문제도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박용진 의원과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이게 벌써 6년이네요, 그죠? 병상에 그러네요. 누워 예. 계신 지가.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네.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쓰셨습니까? 일단 우리 경제계의 거인이 네. 이제 별세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상당히 크고요. 사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네. 그 정주영 회장 그리고 이건희 회장 뭐 혹은 그 선대인 이병철 회장 네. 다 마찬가지로 그 권위주의 시대, 그 대한민국의 그 한참 개발하던 시대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었던 창업주 혹은 2세대 이분들이 이제 다 퇴장하신 이런 의미가 상당히 커요. 그건 뭐냐면 그 시대에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잘 살아보자 그리고 국가적으로 기업에게 모든 특혜와 권한을 다 몰아주고 당신들이 책임지고 박정희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임자들이 책임지고 경제를 이끌어 라고 하는 식의 국가적 차원의 지원, 혜택 이런 방식으로 기업을 키우고 이끌어가야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3세대, 4세대 창업주의 3세대, 4세대 되는 분들이 네. 그 대기업 그룹 집단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네. 이제 정말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많이 달라졌고요. 예. 그래서 한국 경제가 추격형의 그 모델에서 완전히 다르게 이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그 이끌어 나가는 그 선도형 모델에서 어떤 역할들을 보여줄 거냐, 네. 무엇을 더 이렇게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걸 한다고 하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아주 상식적이고 시장의 합리성을 갖춘 그런 기업들로 거듭나야 될 타이밍이 됐다. 네. 이미 그렇게 되었지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 한 세대가 이제 마감이 됐다. 이런 네. 느낌이 강하고. 예. 뭐 박용진 의원도 뭐 세대 교체, 새 질서 이런 말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네. SNS에.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짚기 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도하는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그림자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예컨대 뭐 조세 포탈이라든가 정경유착이라든가 이런 과오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문장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거 갖고 또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네. 애도의 글에다가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있냐. 뭐 우리 경제에 남긴 족적이 얼마나 큰 분인데 뭐 이런 취지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아니 좀 그 논란 자체가 좀 그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 그게 이건희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누구든 네. 그 고인을 기억하는 방법은 공과를 한꺼번에 보는 일이에요. 그거를 뭐 굳이 오늘은 그 상중인데 뭐 이러면서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주의 시대의 경제 모델에서 네.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혹은 이건희라고 하는 경영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과감함과 혁신적 발상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그늘을 당연히 만들어요. 네. 그걸 동시에 기억해야지 어떻게 예쁜 것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이건희 회장에 대한 뭐 예우 고인에 대한 예우와 예의를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뭐 이낙연 대표한테 너무 또 막 지나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것은 공과가 있다. 빛과 그림자가 있고요. 네. 그것을 한꺼번에 봐주는 것이 입체적으로 보는 거지
예쁜 것만 보겠다고 하면 그게 되나요? 저는 뭐 그렇게 의미 있게 보지는 않고요. 네. 제일 세대 개초가 필요한 건 정치권이긴 한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질서의 새로운 순환, 네. 새 순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타이밍이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은 덜어내고자 하는 기억을 하는 건 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삼성그룹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풀어야 될 숙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딱 닥치는 일이 상속세 문제예요. 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이 한 18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뭐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갈 것 같다. 계산을 해보면은 네, 예. 단순 계산이지만은 이 상속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까지 뭐 관행으로 보면 이걸 안 내려고 그렇게 막 가진 뭐 편법과 꼼수 등을 동원했던 게 지금 우리나라 재벌의 역사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상속세 문제는. 너무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서 더 이상 꼼수 편법 이런 거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경제 질서 새 순환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 껌 한 통을 사더라도 세금 다 붙어 있는 거고 이거 반드시 회피하지 않고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될 네.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될 정당한 세금을 내야 될 타이밍이 됐다고 보고요. 이것도 다 전문가들이 그냥 하는 얘기니까 저도 네. 사실은 뭐 세금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네. 뭐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배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배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주식과 네.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주식을 어떻게든 맞바꾸는 방법이 있을 거다. 여기 하나가 있고 물어보신 거는 이제 관심사인데 세금 문제에 네. 대해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 10조에 가까운 세금을 그 부인과 새 남매가 이제 그 나눠서 내야 되는 상황인데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서 낼 거라는 얘기도 있고 5년 동안 뭐 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이 문제가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경영권 지배력 상실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다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세금 내다가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 이거를 잃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 너무 당연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그 고민을 하고 동원을 하겠지만 네. 저는 뭐 그 세금 앞에 장사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지켜야 되는 법이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이제 유가족분들도 당연히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은 내실 거라고 봅니다. 뭐 세금 그러니까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거는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의 숙제인데 네. 또 세금 내는 건 또 다른 축이니까 당연히 네. 그건 또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세금 문제 플러스 이 삼성 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상당수 팔아야 되잖아요, 지금. 네. 법에 따르면은. 예. 근데 그 부분이 되면은 지배권을 잃는 거 아니냐, 사실상. 뭐 이런 걱정을 하는 쪽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예상을 하는 쪽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원래 법이 있어요. 지금 이미 보험업법에 네. 그 보험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계열사에 주식을 3% 이상 갖지 못하도록 네. 이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삼성은 그걸 훌쩍 넘어서 있는 거거든요. 26조 이상을 처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이거를 그냥 유지토록 해주었던 것 자체가 특혜예요. 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삼성이 계속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위반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위반하도록 봐주라 그러면 다른 보험업자들 또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어쩌겠습니까? 네. 경제 질서가 더 엉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되고요. 제가 낸 법안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IFRS라고 하는 국제 회계 기준 질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이걸 우리가 도입하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 감독법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 파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으로서는 이거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배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다른 네. 게 아니라 그냥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의 문제고요.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보험업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요 사실을 해소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이거를 매각한다고 해서 삼성생명한테 나쁜 것도 없고 삼성전자에게 나쁜 것도 없어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 그럼 분리해서 봐야 된다. 박용진은 삼성 지킴이지 삼성 저격수가 아니다. 개인에게는 조금 불편한 일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국민적 기업이 계속 그 역할을 하는 거하고 전혀 무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엉켜서 보기 시작하면 안 된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유지와 법을 지키는 거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좀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예, 예. 이렇다는 건데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상속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법적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도 있고 수사받는 것도 있잖아요. 예,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사실 이거는 이건희 회장과는 별개로 진행됐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이런 재판이라든가 수사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 예상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제가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완전 별개다. 이건 네. 개인이고 이건 법인의 문제고요. 네. 삼성 기업은 대부분이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국민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국민적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근데 자꾸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꼼수가 이게 쭉 이어져 왔고 1996년에 있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여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중구장대 대단한 히스토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앞서서 뇌물 사건, 네. 박근혜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사건은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대법원까지 갔다가 왔고요. 대법원에서도 이건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형량 잘 정하세요. 라고 내려왔고요. 근데 이거를 막 봐주려고 그런다.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면 형량을 감안해 주겠다라고 하는 재판부 때문에 난리가 지금 한번 났었던 그 재판이 네. 거의 마무리입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오늘 시작이죠? 예. 네. 이제 그 기피 신청,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되다가 기피 신청이 있어가지고요. 도저히 박용수 특검이 볼 때는 아니 저런 재판부라고 어떻게 재판을 해? 이렇게 해서 기피 신청을 냈다가 그게 기각이 돼서 다시 시작을 네. 하는 거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 그러나 최근에 이제 기소가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 검찰 표현에 따르면 불법 합병에 대한 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네. 개인으로서는 고달프겠지만 네. 누가 이렇게 하랍니까? 이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고요. 네. 또 무리하지 않고 제가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불법 꼼수 편법으로 하지 않고 어쨌든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큰 더 심각한 대기업 재벌 편중된 경제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를 이끌고 있는 회사가 발렌베리라고 네. 하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도 사회적 합의에 서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박수 받고 칭찬받으면서 해요. 제가 낸 삼성생명법도요. 네. 당장 26조를 빨리 해치워라. 빨리 매각해라. 이게 아니고 5년 동안 이거를 분할 매각하도록 하고 시간이 더 필요해? 플러스 2년. 7년 동안 하도록 해주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도 무지막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냥 원리 원칙적으로만 하지는 않으니까 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선순환의 시작은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 이것을 가지고서 어려움을 같이 넘어야지 자기들만 특권 특혜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만 법 외적 존재로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에서 더 이상 재벌 총수들이 설 자리는 없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박용진 의원께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삼성이 변화를 하는 시점 한 세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경제 질서 이쪽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오히려 재계에서는 아니 정부가 너무 이렇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몇 년이냐 이게 계속 기업 발목을 잡고 변화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죄가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망하죠. 저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박용진이 저격수가 아니라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나 개인이 저지른 범죄를 그거를 확인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망하는데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제 말씀은 그런 겁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동원해서 사적 이익을 취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이미 있었던 뇌물 사건 때문에 벌써 몇 명이 처벌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이번 새로 시작하는 그 재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벌써 8명이 그 형사처벌을 받았고요. 10명이 또 기소가 됐어요. 예. 그 유능한 그 세계적 인재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그 희생해 가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맞았냐. 저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걸 바로잡겠다고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 자체를 불만 삼는다? 그러면 나라의 질서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앞뒤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새 질서로 가려면 좀 매듭은 져야 된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예,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2부 8시에 돌아옵니다. 더 이상 웨이팅은 없다. 박대기의 고속 경제. KBS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 그 이날치 밴드라고 그랬는데 네. 강력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밴드 이날치랍니다. 이날치 밴드가 아니라 이거 뭐가 다른 거죠?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죠. 알아요 혹시? 아, 네. 이날치 밴드 알죠? 네. 제가 얘기하면서 들어봤는데 박대기 기자가 심지어 해금을 연주했다는 처음 듣는데 야 대단합니다. 박대기 기자 재능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예술 얘기가 아니라 네. 이건희 회장 별세 얘기를 좀 경제적으로 좀 짚어보죠. 네. 경제적인 얘기를 아까 하다가 좀 말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건희 회장의 뭐 족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제일 먼저. 네, 저희 뭐 기자들은 사실 사물이 부정적인 면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나쁜 이제 습관인데. 예. 일단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저는 이제 4조 원대 비자금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가 썼던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조술 속에 나왔던 우리나라를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삼성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죠. 뭐 떠오르는 거와는 관계없이 경영인 뭐 CEO로서는 굉장한 성공을 거둔 인물이라고 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이제 반도체 D램 분야 세계 1위 그리고 스마트폰도 이제 판매량 세계 1위를 만든 게 결국 이제 이건희 회장의 시대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록도 많이 남겼잖아요.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 관료와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다 이런 말을 통해서 이제 뭐 다 잘못되어 있는데 특히 정치가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해서 약간 좀 설화도 있었고요. 네. 재직 기간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400배 증가를 했고 흑백 TV를 만들던 이제 변방의 작은 회사였던 삼성전자가 세계 5대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기여를 했죠. 또 이제 1990년대 중반에는 애니콜이 처음 나왔을 때 불량률이 12%였는데 당시 이제 15만 대를 수거해서 직원들 앞에서 태울 정도로 불을 태웠어요. 실제로 그 화면이 기억도 나요. 네. 뉴스에 나왔던 화면. 그 정도로 이제 카리스마 경영자였다. 그렇죠. 이런 좀 긍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미담이 있다고요? 어떤 미담이 있어요? 이건희 회장 관련해 갖고? 많은 이제 이건희 회장을 좀 아는 분들이 기억하는 미담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보급 사업인데요. 예. 삼성 화재를 통해서 삼성생명을 통해서 이제 보급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원래 이제 애견 취미가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 뭐 활용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많이 보급했거든요. 그런 게 있고. 예, 국제적으로 좀 많이 평가를 받았고요.
또 리움미술관, 삼성문화재단을 통해서 현대예술 지원한 것도 꽤 있고요. 또 네. 백자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삼성이 소유한 국보가 우리나라 전체 국보 중에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일부는 해외를 떠도는 우리 유산, 우리나라 백자 이런 걸 좀 사들인 공이 있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취미가 다양하군요. 네. 뭐 자동차 광, 뭐 영화 광 그거는 이런 건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 알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예술 수집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나라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왔다면은 분명히 공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이건희 회장 별세로 삼성이란 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게 뭐 다들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을 하고 있어갖고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이미 2018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동일인으로 이재용 씨를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총수로 지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삼성그룹이라는 곳이 미전실이라는 게 미래전략실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는데 2017년 국정농단 수사를 받으면서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개별 기업별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뭐 그 총수 승계는 이미 끝났고 네. 뭐 이제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볼 게 맞고요. 네. 다만 이제 오너 리스크 발생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상속세를 상당히 많이 내야 되거든요. 10조 원 네. 정도를 내야 되는데 예. 뭐 상속세를 내는 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될 수 있고 네. 또 그런 과정에서 이 그 지분 매각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방법을 쓸 경우에는 회사가 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너 리스크는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게 상속세 문제라든가 우리가 뭐 삼성생명 지분 문제라든가 네. 뭐 이런 문제들은 앞에서 좀 많이 다뤘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고 다만 이제 좀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3세 승계잖아요. 지금 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의선 회장하고 같은 위치인 거죠. 네. 정의선 현대차. 지금 최근에 이제 회장에 취임을 했는데 여기에 어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걸림돌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상속세율이 60% 적용된다고 그래서 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너무 예. 많이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니냐 상속세가. 예. 뭐 실제로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거의 뭐 OECD 수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이 55%고 우리나라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할증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예를 100을 가지고 있는 분이 60% 상속세를 적용을 받으면 다음 때 가면 40이 되고 그렇죠. 예, 그 다음 때 가면 16이 되거든요. 아, 3대로 가면 사실 1대가 100을 가지고 있었으면 16밖에 상속을 못 받는 그런 게 맞아요. 이게 이제 법이 뭐 잘못됐으면 이제 법을 고쳐야 될 문제고 만약 네. 이 법이 그대로 간다면은 예. 사실은 이제 3대로 가면은 상속이 그러니까 회사를 물려받지 못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꼼수를 쓰다 보니까 이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네. 삼성물산 그 편법 합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내는 10조라는 세금도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편법을 써서 전략한 세금이 그래도 10조 정도 남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런 이제 3세 승계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법 체계상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걸 무리하게 이제 저지르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네. 정의선이란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밝혔잖아요. 네. 4세 경영권 승계는 안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4대는 그 다음 문제고 3대가 문제예요. 지금 자기가 문제잖아요. 네. 이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4세 승계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또 상속세를 다 내고 법대로 승계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분을 다 지금도 이제 거의 겨우 지킨 그런 상황인데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더 이상 승계가 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재벌에서 뭐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과연 나가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예를 들어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처럼 승계는 쉽도록 그런 황금줄을 줘가지고 승계를 쉽도록 하고 네. 대신 이제 이윤을 사회가 받아가는 방법이 있겠고 네. 아니면은 그게 뭐 선진 그런 자본주의 국가의 회사들처럼 그런 혈통에 의한 승계가 아니라 계속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다음 때를 이어가는 식으로 아예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겠고요.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도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이게
3대째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순환출자 고리가 아직 네. 안 끊겨 있고 SK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지주회사 체제가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그죠? 뭐 LG도 마련은 돼 있습니다. 네, 마련은 돼 예. 있는데 어찌됐든 그쪽은 그렇게 돼 있는데 현대차하고 삼성 제일 덩치가 큰 이 두 개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떻게 갈지 네. 이게 무난하게 3대는 정리를 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3대째부터 어떤 균열과 문제가 생길 것인지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생명법 그러니까 보험법 개정안 같은 것이 통과될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지배가 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때부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도 지금 순환 출자 고리가 안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회적으로는 지금 시끌시끌한데 여기저기 공과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 아까 박용진 의원도 네. 얘기를 했고 박대기 기자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우리 기업 체제라는 것이 네. 체질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이게 가다 보니까 여기서 끝내야겠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 이건희 회장 발인이 있었죠. 네네. 장례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가 된 거고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삼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전망들 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네네. 김희식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시면은 대략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 네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는 있는데 김기식 위원장이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뭐 사회적 영향력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공과가 있고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건희 회장에게도 삼성그룹을 키운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국 경제에 기여한 공이 있고 또 뭐 뇌물 사건으로 여러 번 고속도 사법 처리도 된 적이 그렇죠. 있고 뭐 불법 편법 증여 상속과 관련된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사회적으로 저를 뭐 삼성 저격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 장례를 치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애도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과에 대한 평가는 저는 사회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건희 회장이 공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평가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의 삼성그룹이 오기까지 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거고 그걸 이건희 회장의 공으로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만 이건희 회장이 그룹의 총수로서 리더로서 했던 역할은 분명한 거죠. 저는 뭐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지적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 1등이 아니라 글로벌 1등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을 부여하고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디 세계 시장에서 1등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꿈이나 꿨겠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심어주고 그런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했던 그런 리더의 방향성의 제시, 미래 비전의 제시라고 하는 게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던 주요한 원동력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이 LG와의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을 해보겠다라고 했던 게 굉장히 크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과감하게 기존의 피처폰들의 이익을 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에 과감히 투자하면서 지금 세계 1위의 스마트폰 회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한 라인 투자하는데 한 10조씩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투자하면서 세계 1위 기업을 만들었던 이런 이건희 회장의 공은 저는 뭐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뭐 이 공과 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들은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한국 예. 경제에 남긴 족적을 따지면 뭐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공과에 대한 평가는 뭐 앞으로도 언론도 지속되겠죠. 그렇고 뭐 논문도 많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삼성이 어떻게 변하냐, 그러니까 지배 구조라든가 어떻게 변화할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상속 문제가 네, 딱 네, 눈에 네. 먼저 보이잖아요. 네, 뭐 네, 네. 조식 18조, 그 중에 뭐 상속세 한 10조 네, 이런 네. 얘기들 막 계속하면서 10조 없으니까 아마 주담대 받을 거다 아니면 뭘 팔 거다 막 이렇게.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죠.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네. 이 상속 과정은 어떻게 좀 이렇게 상속세 마련, 재원 마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최근에 그 논란을 보면서 엉뚱한지 모르겠어요. BTS 생각이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BTS요? 왜요?
BTS는 명확히 군대를 가겠다는데 본인들은 군대를 가겠다는데 왜 제3자들이 뭐 군대 면제해 주냐 마냐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면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그 유족들이 네. 상속세를 그냥 낼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속세를 내겠다는 의사인데 왜 제3자들이 저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걱정해주고. 예, 지금 한 10조 정도 되는데요. 네. 이미 그 오래전부터 그 상속세를 준비를 해왔고요. 네. 앞으로 이제 아마 5년간에 걸쳐서 연부연납하는 나눠서 내는 방식을 취할 텐데 지금 현재 그 배당금이나 이런 걸 받고 있는 게 한 7,500억 정도 되니까 한 5년 동안에 한 4조 정도 만들 거고요. 지금 그 불법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SDS BW를 통해서 지금 이재용 씨가 갖고 있는 SDS의 주식 가치만 해도 1조 4천억에다가 이부진 이서연 씨 갖고 있는 것까지 하면 한 2조쯤 되거든요. 근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역시도 지금 이제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이 이미 한 20%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한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매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매각해도 지배구조에 큰 전혀 영향을 안 문제가 없기 주니까. 때문에 네. 삼성생명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마 상속세 재원 마련은 이미 다 준비돼 있다. 더군다나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와 같은 금융계열사를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이건희 회장 지분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그 삼성생명 지분까지 다 정리를 해서 오히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어쨌든 기업 구조를 짜는 것으로 갈지 이런 것들도 선택에 있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상속세 얘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삼성생명 문제가 또 약간 좀 다른 문제긴 한데 네네. 상속세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명목세율은 우리가 일본 다음으로 상속세 이제 최고세율은 제일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맞는 얘기인데. 네. 근데 실질은 실효세율은 그렇게 또 높지는 않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예, 상속세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상속세 폐지해야 된다. 이재용 씨 등에 대한 상속세 감면을 해줘야 된다라고. 국민청원 올라가고요. 저는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지금 현재 이재용 씨 부회장의 재산이 7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낸 세금이 16억입니다. 처음에 종잣돈 마련할 때 냈던.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제 18조를 법에 따라서 만약에 균분하게 되면 어머니하고 세 자녀가 균분하게 되면 한 4조 5천억 정도 이재용 부회장이 받을 텐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할증해서 한 60% 낸다고 해도 한 2조 5천억 정도 세금을 내겠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면 지금 갖고 있는 한 7조 5천억에다가 4조 5천억 한 13조 재산을 물려받는데 한 2조쯤 내면 2조 5천억 정도 내면 한 20%도 채 안 되는 그러네요. 10몇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명목세율하고 이제 할증해서 60% 낸다고 해서 진짜 낸다기보다는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결국은 한 20%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지금 상속세 실효세율이 20% 후반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상속세가 과하다 이런 얘기도 적절치 않고 오히려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올가 불법 편법을 사용하는 게 저 문제인 것 같고요.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서도 저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과거 부시 미국 대통령이 상속세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상속세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미국 최고 부자들이 나섰거든요. 이 부분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무슨 반자본주의자거나 반시장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했던 얘기는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을 막아서 오히려 자본주의의 건강한 역동성,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세계적인 부자들의 이야기를 좀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관되는 얘기가 아까 이제 삼성생명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삼성생명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죠.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또 일정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좀 삼성의 구조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 지배 구조가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어차피 처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보험업법으로
지금 이제 그 취득 원가로 돼 있는 부분을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게 되면 팔아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지금 통합감독법안이 통과가 되는데요. 그게 될 경우에 그 법에 의해서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너무 한 계열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게 되는 것도 건전성 감독 기준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이제 법적 강제를 떠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권 확립 차원에서도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으로 옮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처리와 관련해서 크게 뭐 논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산에 갖고 있는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산이 갖고 있는 바이오로직스 지분 같은 네. 거랑 스왑을 할 수가 있다. 그게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지배 구조를 지금 확립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은 누구나 알다시피 삼성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의 지분이 크게 보면 세 덩어리가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한 4.18%인가 이 정도 되는 지분하고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5%, 그다음에 이제 그 삼생명이 갖고 있는 8.5%인데 결국은 이제 물산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지배를 하려 그러면 삼성물산이 이재용 씨가 가장 많은 지분 17%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삼성물산 5%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8.5%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가져오게 되면 이게 한 14% 가까이 되니까 이건희 회장 지분까지 하면 한 18%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 지분이 한 20조 가까이 되는데요. 그 돈을 이미 준비해 놓은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합니다. 지금 삼성물산이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한 43% 이상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35% 정도 갖고 있어서 삼성물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배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산이 갖고 있는 바이오로직스 지분하고 생명이 갖고 있는 이제 전자 지분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세금을 안 내는 방식으로 수합하는 방식들을 여러 가지로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는 지난번 이제 뭐 분식회계 불법 잘못된 합병 비율에 의한 거다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서 이미 확립돼 있고 전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분도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런 승계 시나리오를 이미 다 갖고 준비해 온 거죠. 그래서 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한 거죠. 그 준비를 해왔고 지금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단계인 거잖아요.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사망을 하고 나서. 예, 앞으로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실행을 하겠죠. 근데 지금 실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파기환송심이 아마 집행유예를 하기는 되게 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물론 이제 판사 마음이겠지만은. 정준영 부장이 이제 뭐 준법감시위원회를 핑계 삼아서 집행유예 의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저는 재밌는 대목이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정준영 부장이 법정 구속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도 지금 현재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단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순실, 박근혜에 대한 뇌물이라고 하는 게 불법적인 어떤 편법 경영 승계 과정에서의 뇌물이었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례 아닙니까? 그럼 정준영 부장은 이 말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2020년 그리고 이후에 재벌에 불법 승계는 없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 2020년 지금 현재도 지금 뭐 재벌들의 어떤 뭐 횡령이라든가 이 불법 승계를 위한 편법 승계를 위한 수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김학의 차관을 통해서 어쨌든 사건을 통해서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대해서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도 엄연히 진행되고 있는 재벌의 이런 불법 편법 경영권 승계나 배임 횡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죄의 필요성을 안 느낀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어제 그 정준영 부장의 판결문 멘트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자승자박인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그 이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뭐 회계부정 이 관련된 지금 재판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집행유예가 나와도 안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곤혹스러운 처지는 서록 정주영 부장이 상식에 벗어나서 집행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바이오로시스 사건을 통해서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이 연이어서 집행유예를 더군다나 이런 중범죄와 관련해서 그렇게는 안 하나요? 그러니까 그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 전례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사건을 통해서도 지금 일종의 수용 생활을 피하기 어려워져 있는 이런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20, 30년 이제 삼성그룹을 경영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우리 뭐 죄송한 얘기지만 최태원 회장이 3년 동안 그 수용 생활을 했지만 오히려 다녀와서 지금 SK그룹이 오히려 성장하고 있고 최 회장도 최근에 보면은 정말 그 재벌 오너다운 경영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의 어떤 재판보다는 훨씬 더 긴 미래를 보고 삼성의 경영자로서 리더로서의 미래 비전을 보인다면 혹시 이 재판이 본인의 의사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위치는 확고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길게 크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마지막으로요. 이게 지금 이제 사실 이건희 회장 그러면 뭐 반도체, 휴대폰 뭐 이런 게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재용 회장은 이제 미래 먹거리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삼성그룹의 어떤 미래는 어느 방향이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삼성그룹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쨌든 그 앞으로의 리더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97년 IMF 경제 위기를 통해서 삼성도 이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건희 회장이 신수종 사업이라고 하는 미래 먹거리 사업을 얘기를 한 뒤 20년 동안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한 가지 권면하면 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 산업을 이 어떤 경영권 승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보다는 아마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회초리 때렸을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아니고 정말 돈도 있고 인력도 있으면 바이오 산업 제대로 투자해서 이런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이제 합니다만 사실은 복제약 만드는 거든요. 그게 아니라 신약 개발해서 굴지의 제약회사를 하자, 해보겠다 이런 꿈을 꿔라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얘기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위 금융 계열사들은 정리하고 오히려 그 자금으로 오히려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데 그게 글로벌 마켓으로 보면 정말 반도체보다 시장이 더 크거든요. 바이오 영역이.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사의 새로운 신기원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 이건희 회장만큼 평가받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옥에서 공부 많이 해야겠네요. 농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저널리즘 N은 이건희 회장, 고 이건희 회장 보도와 관련된 건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안 했으면 좋았을 보도.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공과를 균형 있게 조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언론들이 지나치게 공 쪽에 무게 중심을 뒀다라는 지적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보도를 해야 되나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공과를 떠나서도 그걸 떠나서요. 떠나서도 이거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 건가? 세 가지 기사를 갖고 오셨는데 하나는 뭡니까? 동아일보가 27일자 일면에서 보도한 기사인데요. 취업난 젊은 층이 이건희 리더십을 재조명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거든요. 젊은 층이 이건희 회장을 재조명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반기업 정서 속에 한국 기업인의 리더십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다가 이 회장 별세를 계기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 내용도 있는데요. 뭐 여론조사라도 한 건가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일단 2명의 교수가 등장을 하고요. 30대 직장인 그리고 한 경제단체 관계자가 등장을 합니다. 4명이 전부입니다. 이 4명의 이 의견이라든가 입장을 가지고 이런 식의 기사를 쓰는 게 온당한 것인가?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굳이 이렇게까지 기사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4명 중에 젊은 층이라고는 1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30대 직장인 1명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뭡니까? 조선일보가 10월 27일 인터넷에서 보도한 기사인데요. 이거는 뭐 이재용 부회장이 몰고 온 차를 알고 봤더니 중고차 쇼핑몰에서 산 것이다. 이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미담인가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분명히 이건희 회장 장례식과 관련된 기사인데 예. 기사를 읽다 보면은 한 중반 이후부터는 갑자기 이제 중고차 매물 기사로 약간 둔갑을 하게 되거든요. 예. 색상이 어떤 색상인지, 배기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차량이 어떻게 최초 등록이 됐고 소유자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요. 예. 이 현대차 사진하고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몰고 온 이 차량의 거래 내역 정보까지 표까지 실었습니다. 취재를 열심히 했네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이게 네. 이건희 회장 장례식 기사가 아니라 중고차 매물 광고 기사로 봐야 되거든요. 아하. 여기에 더 안심한 거는 단독까지 달았습니다. 아하. 기사에 댓글 하나가 달렸던데 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옷은 뭐 입고 왔더냐. 아. 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옷은 당근마켓에서 샀으면 난리가 났겠네. 자, 그 대망의 1위? 가장 이런 것까지 보도를 했어야 되나? 안 했으면 좋았을 보도 뭡니까?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예. 10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건희 장례식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누구예요? 이재용 회장의 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이 대목이 저는 가장 한심했는데요.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상태였지만 또렷한 눈매와 오뚝한 콧날이 드러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우월한 유전자가 입증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사예요? 댓글이 아니라?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발레를 배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네티즌 등 반응을 또 소개를 하거든요. 예. 그 반응 중에 제가 압권이라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예. 장례식장에 신고 온 힐은 어느 브랜드 제품인지 궁금하다. 이게 조선일보가 소개한 댓글입니다.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조선일보 스스로 소개한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기사를 써야 되나? 좀 궁금하고요. 예. 이런 기사는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마스크로 가렸는데 콧날이 잘 보였던 모양이네요. 그죠? 예. 참 어이없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네요. 이게 이제 이 어이없는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가 자꾸 처음에 민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공만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본질이 뭔지를 좀 망각하는 기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질은 중고차 시장하고 힐 어디 건지 이런 것들이 우월한 본질이 유전자 된 거죠. 이런 우월한 유전자. 예. 예. 이런 작은 기사들이 전체적으로 언론의 신뢰도를 망치는 게 아닐까. 근데 유난히 또 클릭 수가 많은 것도 씁쓸하더라고요. 저도 제목을 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